미국 동부의 한 고등학교. 오늘은 연례 행사인 전통의상 데이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다양한 옷차림의 학생들이 북적거렸어요. 스코틀랜드 킬트를 입은 남학생, 인도 사리를 두른 여학생, 멕시코 전통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이들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듯 보였죠. 그때 교문을 통해 한 명의 동양 여학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은이었어요. 지은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 머리에는 작은 놀이개까지 달았죠. 어머니가 직접 보내준 한복이었어요. 지은이 복도를 걸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저 애 뭐야? 병원 환자복 입고 왔네. 아니야, 잠옷 아냐? 너무 헐렁하잖아.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어요. 미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아직도 영어로 대답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지은아. 케이트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의 단짝 친구였죠. 케이트는 아일랜드 전통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이게 한국 전통 옷이구나. 지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한복이라고 해.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정말 우아해 보여. 너무 멋있어. 케이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여전했어요.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1교시 역사 수업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담임인 코넬 선생님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코넬 선생님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죠. 오늘이 전통의상 데이인데 선생님은 그냥 정장이네요. 케이트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코넬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전통은 이 정장이야. 미국 신사의 전통 말이지. 그때 지은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은은 오늘 뭘 입고 온 거지? 이거 잠옷 같은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낄낄거렸어요. 지은의 얼굴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한복이에요, 선생님. 한국 전통 의상입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무 헐렁하지 않나? 마치 병원 가운 같아 보이는데. 코넬 선생님의 말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케이트가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하세요. 아니야, 케이트. 농담이었어. 지은도 알고 있을 거야. 코넬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지은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옆에서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지은아, 신경 쓰지 마. 코넬 선생님은 원래 좀 그래. 내 한복 정말 아름다워. 괜찮아, 케이트야. 지은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스치고 있었어요. 1교시 역사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지은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고 어떤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지은의 사진을 몰래 찍기도 했죠. 지은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서 보내준 한복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2교시 수학 시간, 지은이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담당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계속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평소보다 더 구석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평소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아?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애 진짜 웃기지 않아? 잠옷 입고 학교 왔어. 코넬 선생님 말이 맞네. 병원 가운 같아 보여. 한국 애들은 원래 패션 감각이 없나 봐.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다가 그만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케이트가 화가 나서 일어서려 했지만 지은이 말렸습니다. 케이트야, 그냥 놔둬. 괜찮다고.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시간에 브라운 선생님이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잠옷도 전통 의상이 될 수 있나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당황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어요. 지은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렸어요. 아직도 그 옷 입고 있네. 집에 다른 옷이 없나 봐. 지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케이트야, 나 집에 갈래. 지은아, 잠깐만. 내가 뭔가 해볼게. 케이트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은은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시선을 느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은 한복 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한복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어머니가 지은에게 물려준 소중한 옷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벗었습니다.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날 밤 지은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이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지은은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코넬 선생님의 조롱, 학생들의 웃음소리, 카페테리아에서 들은 험담들. 모든 것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자신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케이트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학교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의 한복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다시는 입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등교길에서 몇몇 학생들이 지은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시선을 피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1교시 역사 시간, 코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의 의미. 오늘은 각 문화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넬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은은 어제 일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통의 의미라니, 어제 자신의 전통을 조롱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통이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결고리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죠.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말로는 전통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쉬는 시간에 케이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메시지 봤어? 응, 봤어.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야? 케이트가 신비롭게 웃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학생회에서 공지사항이 있을 거야. 너도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일걸. 지은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방송이 울렸습니다. 학생회장인 제이슨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세계문화의 날 행사인데요. 각국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회실로 신청해 주세요. 특히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카페테리아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어제 한복 사건을 떠올리는 듯했죠. 케이트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거야. 이 기회에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봐. 아니야, 케이트. 나는 발표 같은 거 못해.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제 일로 이미 상처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나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내 문화를 잘못 이해하도록 놔둘 거야? 케이트의 말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 조롱당하고 숨어버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오후 수업 내내 지은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릿속에서 어제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코넬 선생님의 조롱, 학생들의 웃음소리, 카페테리아에서 들은 험담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 어머니가 한복을 입혀주며 했던 말들,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런 소중한 것들이 단지 무지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방과 후 지은은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들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어요. 한복의 역사, 한국의 예절, 전통 음식, 명절 문화까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냥 한복이에요라고 간단히 말한 것이 전부였죠.
한복에 담긴 의미, 역사,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도서관이 조용해지자 지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색깔의 의미, 입는 방법, 현대적 변화까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생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청서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에 가까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회 담당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어요. 정말 발표하겠다는 거죠? 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발표자 명단이 공지되었습니다. 지은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이제 일주일 후면 발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밤 준비에 몰두했어요. 단순히 한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어제의 조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드디어 세계 문화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보내준 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였을 겁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지은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또 입고 왔네. 오늘 발표한다며? 뭘 말할지 궁금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지가 굳어졌습니다. 케이트가 달려와서 지은을 반겼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응,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덕분이었어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가 되자 전교생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고 발표자들을 위한 마이크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출신 학생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두 번째는 인도 학생, 세 번째는 아일랜드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지은은 무대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지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온 지은 학생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코넬 선생님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죠.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은입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입고 있는 한복에 대해서요. 지은은 자신의 한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들었어요. 일주일 전 어떤 분이 제 한복을 보고 잠옷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지난주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문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힘있게 변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1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스크린에 한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내용들이었어요. 한복의 곡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저고리의 부드러운 선과 치마의 우아한 실루엣은 한국인의 미의식을 담고 있어요. 학생들이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지은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지해졌어요. 한복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분홍색은 사랑과 애정을, 하얀색은 순수함과 정직함을 의미해요. 지은은 자신의 한복 각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방식에도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고리를 매는 방법, 치마를 입는 순서,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강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청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감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어요. 전통이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통은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말을 하며 지은은 코넬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코넬 선생님을 바라보며 한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진정한 전통은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빛이 난다는 그 말이었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지는 때로 편견을 낳고 편견은 상처를 만들어내죠. 지은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그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스크린에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킬트, 인도의 사리, 일본의 기모노, 그리고 한국의 한복까지 모든 의상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전통 의상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습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앞줄에 앉은 몇몇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문화의 전통을 조롱한다면 어떨까요? 지은이 질문을 던지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일주일 전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며 지은은 다시 한번 코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특히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죠.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편견을 심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 교육의 실패가 아닐까요? 강당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지은의 말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내성적이던 그 동양 여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지은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점차 번져나갔어요. 진정한 전통은 자신의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통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은은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신중하게 고민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통의 날에 정장만 입고 와서 다른 학생의 전통 의상을 조롱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행동일까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코넬 선생님에게 향했어요. 진정한 미국의 전통이라면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 아닐까요?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몇몇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은의 논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 코넬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통의 날에 넥타이만 맨 채로 앉아서 다른 문화를 조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전통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케이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도 모두 일어서서 지은을 응원했어요.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넬 선생님만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듯 당황해하고 있었죠.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치 콘서트가 끝난 후처럼 열광적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가는 지은을 여러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 지은의 발표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했어, 지은. 내 말이 완전 맞아. 코넬 선생님 얼굴 봤어? 한복 정말 아름답다. 왜 진작 몰랐을까? 학생들의 반응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롱과 무시 대신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코넬 선생님과의 대면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은은 궁금하면서도 떨렸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때 지은은 강당 구석에서 코넬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당이 점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지은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실로 향했어요. 지은도 가방을 챙겨 나가려던 참에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은 학생. 뒤돌아보니 코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처져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직접 대면하니 긴장이 되었거든요. 네, 선생님. 코넬 선생님이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것이었습니다. 지은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일주일 전 제가 한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코넬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교육자로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편견을 보였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왔죠.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당신의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무지와 편견이 제 눈을 가렸거든요.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는 거죠? 때로는 갈등이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저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은의 성숙한 대답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현명한 학생이군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선생님.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의 갈등이 이제는 상호 이해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케이트가 강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었어? 모든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케이트가 지은과 코넬 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 선생님도 계시네요. 코넬 선생님이 케이트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이트, 너도 미안하다. 내가 지은을 옹호했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말이야. 괜찮아요, 선생님.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니까요. 케이트의 밝은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었어요. 코넬 선생님이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학생,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 역사 시간에 한국사에 대해 특별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지은은 감동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강당을 나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상호 존중과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지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복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신의 나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은아, 다음에 한국 음식도 소개해 줄 수 있어? 한국어도 가르쳐줘. 정말 궁금해. 내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학생들의 반응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시와 조롱 대신 관심과 존중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이 모든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복을 다시는 입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욱 자주 입고 싶어졌거든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른 문화들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코넬 선생님과의 갈등이 결국 더 큰 이해와 성장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학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이 다시 한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를 입었어요. 복도를 지나가자 학생들의 반응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오늘 한복도 너무 예뻐. 저 색 조합 정말 멋있다. 지은아, 나중에 한복 입는 방법 가르쳐 줄 수 있어? 조롱과 무시 대신 진심 어린 칭찬과 관심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1교시 역사 수업 시간, 코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손에 한국 역사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지은 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가자 박수가 터졌어요. 수업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은이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코넬 선생님이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완 설명을 해주었어요. 학생들은 평소보다 훨씬 집중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걸 몰랐어요.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니 신기해요. 한국 전쟁이 아직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가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힌두교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케이트도 자신의 가족 전통에 대해 나누었어요. 지은은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발표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방과 후 지은은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 문화 소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의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한복을 보고 가장 심하게 놀렸던 학생 중 하나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때 정말 무례했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이제 이해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우리 가족 전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 내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더라고. 이런 대화들이 지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대견하다. 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 문화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 부모님의 칭찬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학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식으로 국제문화주간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매월 한 나라씩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국은 당연히 한국이었어요. 지은은 문화주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코넬 선생님은 역사적 배경 자료를 준비해 주었고, 케이트는 홍보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한복을 조롱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문화주간이 시작되자 학교는 한국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이 걸렸고, 카페테리아에서는 김밥과 불고기를 맛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지은이 직접 진행한 한복 체험 부스였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보내준 여러 벌의 한복을 학생들이 입어볼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우아해 보여. 이 옷을 입으니까 자세가 저절로 곧아지네. 한복 입고 사진 찍어도 돼?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지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조롱받았던 한복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문화주간 마지막 날, 지은은 다시 한번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죠. 지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은 감탄했어요. 몇 주 전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트를 비롯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복을 입고 조롱받았던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한 달이 흘러봄이 깊어갔습니다. 학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어요. 복도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각국의 전통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뿌듯한 것은 자신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복 사건으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학교 전체의 문화적 성숙으로 이어진 것이었거든요. 매주 화요일은 지은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코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세계 문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오신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문화 강연자로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지은의 한복도 아름다웠지만 어머니의 한복은 또 다른 품격을 자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은이의 어머니 김미영입니다. 어머니의 유창한 영어에 학생들이 놀랐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하신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오늘은 한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삶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강연이 시작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복의 기본 구조를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저고리는 하늘을, 치마는 땅을, 그리고 그것을 입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를 나타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한복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방식에도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고리를 매는 방법, 치마를 정리하는 방식,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시연해 보이시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복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계절에 따라 다른 한복을 입나요? 남자 한복도 있나요? 어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은이에게 한복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겪은 일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상처받을 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낸 것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걸린 각국 문화 속의 포스터들,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학교구나.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코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지은 어머님, 오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지은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은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고 조롱당했던 날부터 발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에는 그냥 예쁜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어. 엄마,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들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도요.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전통의 의미야.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 말이야. 다음 날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나온 지은에게 어머니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지은이 놀이개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유산이었거든요. 잘 간직할게요, 엄마. 그리고 지은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줘.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지은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지은은 다시 한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지은을 보고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일본에서 온 유키야. 내 옷 정말 예쁘다. 혹시 일본 기모노도 알아?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기모노도 정말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야. 언제 한번 입어보는 거 보여줄 수 있어? 정말? 나도 내 한복 입어보고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변 친구들도 웃었어요. 이제는 이런 문화 교류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한복을 입고 처음 학교에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지은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은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복으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작은 이해와 존중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지은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설날 아침, 이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걸음걸이는 단정했죠. 전직 교장 출신답게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나서야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딸 지은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차례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고 지은은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사위 김세호가 늦게 나타났어요. 세호는 털털한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었죠. 이만수를 보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 장인어른 오셨네요. 아직도 그렇게 정장 입고 다니세요? 구닥다리 같이 보이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세호를 바라봤고 지은은 부엌에서 나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세호는 오히려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거죠. 요즘 누가 명절에도 넥타이까지 메고 와요?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되나?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 아버지가 듣고 계셔. 듣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죠. 장인어른도 시대에 맞게 사셔야죠. 세호는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이만수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묵념했지만 세호는 대충 고개만 숙였다가 금세 일어나 버렸어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여보, 식사할 때는 휴대폰 좀 치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세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회사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장인어른? 이만수는 여전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질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만수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아버지, 오늘 여보가 좀 그랬죠. 죄송해요. 이만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좋으면 된다. 하지만 이만수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무례한 태도, 딸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건방진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이만수는 정장을 벗지 않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후 이만수는 오랜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만수는 검은색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 지하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만수는 조화를 들고 조용히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며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카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김세호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몸매가 좋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이만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세호와 그 여자는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세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 이런 데까지 데려다 줄 줄 몰랐어.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호는 웃으며 여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수진아, 힘들었지?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의 이름은 수진, 그리고 세호와의 관계는 명백히 단순하지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세호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차에서 기다려. 금방 갈게. 수진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호는 잠시 화장실에 들렸다가 나와서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세호는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 문을 열어주며 수진을 태웠어요.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량 번호를 외웠어요. 12832 4721. 차가 출발한 후에도 이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결코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이만수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고인을 추도하는 자리였지만 자꾸만 방금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은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설날에 남편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미안해하던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만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적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함께 있던 여자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글씨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이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사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딸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걸으면서 계속 어제 일을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산책에서 돌아온 이만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시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정호였습니다. 이만수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가르쳤던 제자였고 지금은 퇴직한 경찰 출신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작은 사무실을 차려 각종 조사 업무와 심부름센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오랫동안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런 일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던 그는 지금도 선생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날에 있었던 사위의 무례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오랜 경찰 생활로 단련된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의심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이만수는 그동안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저녁 뉴스를 볼 때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호와 수진이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모습, 그리고 차에 타면서 나누던 친밀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호가 찾아온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그 표정만 봐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한 이만수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박정호는 찻잔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마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세호와 수진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길거리를 함께 걸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아예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증거를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지막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28살이고 시내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호와는 석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운동 지도를 받는 관계였다가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만남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목요일 오후 세호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수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2달 동안은 아예 모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였죠. 이만수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세호의 얼굴에는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항상 지루해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 말이죠. 박정호는 추가 자료들도 준비해 왔었어요. 세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한 모텔비 결제 기록, 그리고 수진의 근무 스케줄과 맞춰본 시간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이만수는 마지막 사진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세호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딸이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었죠. 박정호는 이만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말이죠.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달해서 그런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날짜와 장소를 표시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USB 메모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세호의 불륜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영상은 총 15분 분량이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만수는 USB를 받아들고 박정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고, 만약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인사였지만 이만수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곧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딸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이만수는 서재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일주일 후 토요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날이 될 거였습니다. 이만수는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토요일 오후 이만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페이지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만 서랍 속 USB가 신경 쓰였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딸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언제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얼굴에는 어떤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만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은은 아버지가 준비해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만수도 마음이 무거웠고 지은도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은이 갑자기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이만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세호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있고 제가 뭘 물어봐도 짜증부터 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행복했던 시절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어요. 이만수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죄송해요. 설날에 너무 무례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만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만 증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USB를 꺼내왔어요. 지은은 아버지가 갑자기 USB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만수는 USB를 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걸 보기 전에 아빠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지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빠는 내가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겠구나. 이만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장면부터 박정호에게 부탁한 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호와 수진의 만남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동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던 만남이 점차 친밀해지는 과정, 그리고 결국 모텔까지 이용하게 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어떤 안도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바보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려고 했거든요. 동영상이 끝나고 난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만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설날의 무례함, 평소의 냉대, 그리고 이제는 명백해진 배신까지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딸의 용기 있는 결정을 보며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럼 언제 얘기할 거니? 다음 주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만수는 딸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거실은 점차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주말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약속한 주말 가족 모임을 어떻게 준비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이 모임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먼저 장소를 정해야 했어요. 지은의 집보다는 자신의 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딸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트북과 USB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이만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자신의 집에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지은은 기뻐하며 좋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만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즐겨 만들던 갈비찜 재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찬거리까지 꼼꼼하게 골랐어요. 시장 상인들도 이만수가 이렇게 많은 음식 재료를 사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만수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꽃병에는 새로 산 꽃을 꽂았어요. 식탁도 평소보다 큰 것으로 교체해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세호가 토요일 저녁 시간이 괜찮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이만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만수는 동네 와인샵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세호가 좋아할 만한 좋은 와인을 골랐습니다. 샵 주인이 추천해준 프랑스산 적포도주였는데 가격도 제법 나가는 것이었어요. 금요일에는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전에 미리 양념에 재워두는 것이 맛있거든요. 이만수는 정성껏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발랐어요. 그 외에도 나물 몇 가지와 전류, 탕국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소 혼자 지내던 집에 이렇게 많은 음식 냄새가 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이만수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노트북은 거실 TV와 연결해 두었고 USB도 바로 꽂을 수 있게 준비해 놓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임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은이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만수가 직접 요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위 어른의 정성이 고마우셨거든요. 사돈 어른, 이렇게 직접 요리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지은에게는 살짝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신호였죠. 오후 6시 세호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설마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장인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을 보고 우쭐해하는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어머, 장인어른이 직접 요리를 해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호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말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건방진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만수는 세호를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와인을 꺼내 보였어요. 세호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와인도 준비했어. 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산 와인이라는 말을 듣자 더욱 기뻐했어요. 평소 와인을 좋아했는데 이런 고급 와인은 자주 마셔보지 못했거든요. 와, 정말 좋은 와인이네요. 장인어른 취향이 대단하시네요. 세호는 와인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이만수는 그런 세호를 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식사 준비가 모두 끝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만수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인도 개봉해서 각자의 잔에 따라주었고요. 정말 맛있겠다. 오랜만에 장인어른 요리 먹어보네요. 세호는 첫 수저를 떠서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실제로 갈비찜은 정말 맛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평생 요리해온 실력이 담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사돈어른께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세호도 평소보다 훨씬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장인에게 와인까지 따라주며 극진히 모셨어요. 이만수는 그런 세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중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고급 와인이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동네 와인샵에서 샀어. 점원이 추천해줘서 말이야. 역시 안목이 좋으세요. 이런 와인은 웬만해서는 마시기 어려운데. 세로는 와인을 음미하며 계속 칭찬했어요. 이만수는 그런 세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만수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만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지은만은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세호는 여전히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취해가는 상태였고 장인이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옛날 사진이나 가족 앨범 같은 걸 보여주려는 건가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뭘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시어머니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에 좋은 와인까지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이만수는 TV 앞에 서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연결해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바탕화면이 큰 TV에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사위였거든요. 세호는 그 폴더 이름을 보고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만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폴더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어요. 세호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지난 몇 주 동안 정리한 자료야.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학교에서 수업하던 때처럼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장례식장 앞 카페였어요. 세호와 수진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세호와 수진이 길거리를 함께 걸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아예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세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계셨습니다. 동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카페에서의 만남들, 식당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점차 친밀해지는 두 사람의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박정호가 정말 꼼꼼하게 편집해 놓았더군요. 세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명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세호야, 저게 누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세호와 수진이 모텔 입구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은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니까 속이 시원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여보. 지은이 조용히 세호를 불렀습니다. 세호는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세호가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저게 오해로 보여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동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만수는 리모컨으로 동영상을 일시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세호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호야, 우리 지은이가 너한테 뭘 못해줬니? 이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 내 딸한테도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세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어린 딸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가 커서 아빠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TV 화면에는 여전히 일시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고 그 속의 세호는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세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만수는 동영상을 완전히 끄고 TV를 껐어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침묵이 흐른 지 몇 분이 지났을까? 세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장인어른,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 여자는 그냥 피트니스 트레이너고 제가 운동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호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방금 본 동영상 속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운동을 배우는데 왜 모텔에 들어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아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모텔 장면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비가 와서 잠깐 들어간 거였고요. 비가 와서 모텔에 들어간다고? 이만수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맑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세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어설퍼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동안 조용히 앉아서 남편의 변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정말 오해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호의 허술한 변명들을 들으면서 그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호 씨, 지은이 남편을 불렀어요. 평소에는 여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호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애정이나 기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깊은 실망과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눈물을 모두 흘려버린 후에 오는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어요. 지은아, 정말 오해야. 나를 믿어줘. 세호가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믿어달라고요? 뭘 믿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도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지은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요즘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와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뭘 물어봐도 짜증부터 내고. 지은이 일어서서 세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지은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세호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지은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만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딸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라고요? 지은이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세호는 자신의 어린 딸 생각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지은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몇 달 동안 만났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호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생각보다 센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이만수는 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가려고? 아버지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분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세호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어요. 결혼 생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딸의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은과 이만수가 집을 나선 후 거실에는 세호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세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늦어버린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하니? 우리 며느리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 시각 이만수의 집에서는 지은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아버지, 변호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한 변호사야. 이만수는 딸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동안 교장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호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라 이런 일은 금세 알려지게 마련이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도 세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진과의 관계였어요. 소문이 퍼지자
수지는 세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국 세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세호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세호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지은이 가져갔고 재산 분할에서도 세호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세호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는 지은의 명의였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짐을 싸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딸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세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결국 눈물만 흘렸어요. 반면 지은과 이만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혼이 확정된 후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딸과 함께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물론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만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아빠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새 집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이만수와 지은은 손녀와 함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붕어빵 사주세요. 그럼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사줘야지. 이만수는 손녀의 손을 잡고 붕어빵 가게로 향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졌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이만수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지은이 손녀의 손을 잡고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손녀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만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과 손녀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결국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이만수는 마당에서 기르던 화초들을 돌보고 지은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고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수는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어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지. 그게 가족이잖아.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세호와 함께했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이만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죠. 멀리서 세호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고,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